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잼버리 조기 철수 이후 수습 국면에서도 연일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K-팝 콘서트 안전 문제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올해 강복절 특사 대상자의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직을 잃게 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이야기되는 10월 보궐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경제본부에서는 2차 전지 열풍에 이어 초전도체까지 테마주의 급등과 급락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호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일단 비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태풍 카눈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완전히 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동안 절대로 우리가 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현재 경남 거제 부근에서 상륙을 해서 북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거제 부근에 상륙한 다음에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풍의 길을 따라서 부산을 비롯해서 주요 지역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태풍이 대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에는 청주, 그다음에 오늘 오후 9시쯤에는 서울과 가장 가깝게 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카눈이 특히 이제 느린 태풍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느린 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비를 더 오랜 시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강도는 다행히 이제 상륙을 하면서 한반도 상륙을 하면서 중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도 비가 좀 많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관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기관의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국민들을 향해서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외출을 좀 자제해달라,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12개 시도에서 1,641명이 대피를 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경북 경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산사태 또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에서 대피를 해 있는 상황이고, 전국 곳곳 학교들이 하루 휴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 아니 원격 수업을 통해서 안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하늘길, 뱃길, 철도길 다 이제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을 통해서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하차도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면 선제적으로 좀 우회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강풍이 주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은. 그래서 강풍이 불 때는 되도록이면 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간판이나 이렇게 또 외부에 또 위험한 또 물체가 또 떨어지거나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그리고 태풍이 빠져나가더라도 집안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기 바라고, 지금 KBS
TV 뉴스에서는 현재 방송으로도 자막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정보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해서 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제주에 상륙했던 이 태풍 제주 지역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달 대행업체 가맹점들이 휴업을 합의했었는데 맥도날드는 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배달 노동자들은 폭우와 이 강풍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제 가장 먼저 이 태풍 카눈이 상륙한 제주에서는 이 배달 대행 업체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당들이죠. 이 가맹점들이 함께 합의를 해서 어제 하루는 배달 노동자 배달을 하지 맙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한 지점이 동참하지 않아서 합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모든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배달 노동자들의 주장이에요. 뭐 햄버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배달을 이 맥도날드의 한 지점만 유난히 배달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합의가 깨져버렸다는 주장이죠. 지금 이 배달 노동자들 제주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렵게 이룬 합의를 이 각 가맹점들에게 이 배달 업체들이 알리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 식당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이 합의를 공감을 했는데 배달업체가 맥도날드 한 지점에 딱 연락을 한 순간 그 지점에서만 배달을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의 식당에서만 배달을 한다 그래도 다른 배달들도 식당들도 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그렇습니다. 무너지는군요. 고객들도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배달 노동자들이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할래 이러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시 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 직후에 제주도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 어제 하루 배달을 다시 중단해서 쉬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맥도날드가 일단 해명을 했는데요. 해당 제주 맥도날드 점포는 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배달 노동자들과 가맹점들이 다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걸 몰랐다. 일부 업체는 하는 것으로 인지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오히려 배달업체에서 이 가맹점에게 배달을 합시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배달 대행업체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국 맥도날드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제주도청이 좀 뒤늦게라도 나섰다고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태풍처럼 위험한 시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 중재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잼버리 소식으로 가봅니다. 이제 각 지역 지자체로 옮겨간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자체가 마련한 프로그램 활동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뭐 보도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 새만금에서 실망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미안하다. 우리라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다는데 순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네, 어제 낮에 이 스위스 대원들이 타고 가던 버스가 전남 순천에서 시내버스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대원 3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거든요. 이 중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교통사고에 대한 수습 뭐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워낙 많은 대원들이 전국적으로 이동을 해서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멘 대원들이 입국도 안 했는데 충남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배정이 돼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그게 전달이 안 되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입국조차 안 됐던 대원들의 숙소를 배정했다는 거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인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멘 대원뿐만이 아니고요. 시리아 대원들도 입국을 안 했는데 또 고양시의 한 기업 이 공간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양시청에서도 나와서 대기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입국하지 않았던 대원들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허탈해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번 잼버리를 최대한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혼선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각국에서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죄가 없는 거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하여튼 시시비비를 따질 건 따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또 관계자들이 동원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철수로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돼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일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도 우리가 강제로 차출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량인데 보면 정부가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뒤집어 쓰느냐라는 토로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공기업 직원들까지 동원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내일 K-팝 콘서트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1,000명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원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총리실을 통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 콘서트 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달받은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 등 40여 개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를 통보를 했고요. 잼버리 대원들이 머무는 서울, 경기 등 8개 지자체 공공기관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각 기관별로 최소 10명, 많게는 40명가량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고요. 일단 내일 콘서트가 열리는 일정에 있어서 잼버리 대원들이 탑승하는 버스마다 한 명씩 배치가 돼서 통역이랑 각종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차출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강제적인 동원은 아니다. 구체적인 인력 이동은 조직위원회가 기관별로 접촉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K-팝 공연에서도 행사 안내 등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공무원들이 계속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공기업들의 이 동원에 대한 어떤 지금 불만이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좀 즉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게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하기는 합니다라는 입장인데 또 한 가지 지금 전북도에서도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이 새만금 야영장에서 지금은 철수를 했는데 이 전북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9월 지원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북도에서 식비를 청구하는 문자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2,000원 정도의 식비를 부서별로 참여 인원에 따라 걷어서 담당자 계좌로 송금해달라. 그래서 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공무원들이 밥값도 지원을 못 해주느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 갑자기 발생한 조기 철수라는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지만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사실 그에 따르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휴가를 지급하는 등의 좀 지원책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나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전달이 돼야 갑자기 만들어진 일정이라도 좀 수긍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전북도 이 관계자들에게는 밥값을 청구한다는 게 이번 이 잼버리 예산이 1,50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북도에 이제 배정되는 별도의 예산이나 전북도가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어떤 추가의 출장비 이런 부분은 전북도 안에서 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전북도도 이 밥값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규정상 출장비 지급하는 거 외에 따로 식비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특별한 상황에서는 도가 좀 이 자구적으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밥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다 민감해지네요. 자, 태풍 때문에 오늘 스카우트 대원들의 외부 활동은 취소된다고 하는데요. 내일 있을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할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폐영식이 열리는 시간까지는 사실상 태풍이 완전 빠져나간 이후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진행을 하고요. 만일 그때까지 태풍의 영향이 있게 된다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대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서울이 벗어날 거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대 설치와 또 무대 설치 이후에 리허설 같은 것들은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보도 찍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콘서트라는 게 뭐 공연하는 리허설도 중요하겠지만 입장하는 관객들과 그 관객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것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과정도 필요한 그런 공연인데 대형 공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내일 비가 콘서트 시간에 올지 어떨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니까요. 지금 예보상으로는 콘서트 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내일 오전에도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될 텐데 제대로 될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이 또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거. 네.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방부 관련입니다. 고 최수건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윗선이 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국방부가 결국 해병대 수사단을 배제하고 직접 재조사를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원래는 7월 31일에 이 고 최수근 상병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에 이첩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결재를 했던 이종섭 장관이 이 이첩 전날 갑작스럽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급의 혐의점을 빼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이죠. 그렇습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장인 이 박정훈 대령은 규정대로 제출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결국에는 원래대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나서서 보고서를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이 수사단장을 거꾸로 항명수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어제 국방부에서 추가로 입장을 냈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법률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병대 수사단은 이제 수사에서 빠지고 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내에 있는 최고급의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게 직접 다시 원점 재조사를 할 테니 해병대 수사단장은 빠지라는 얘기라서 결국에는 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논란이 된 대로 이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급의 혐의점을 다 빼고 좀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국방부 마음대로 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과 의심이 나오는데 국방부에서는 윗선을 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 의혹이 나온 이 8월 초부터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 혐의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어제 또 국방부에서 낸 입장을 보면 사실 조금 더 진실 공방을 몰아가려는 좀 이어가려는 모습도 있어요. 어제 국방부에서 7월 30일에 이종섭 장관이 이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급의 이름을 빼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초급 간부들까지 이 과실치사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 수사단장에게 물어본 것이다라고 추가적인 또 반박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고위급을 빼려는 게 아니라 초급 간부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라는 어떤 의도로 보이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수사단장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고위급을 빼라고 했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관계자들도 다 들었다. 오히려 다른 관계자들은 이 고위급 그러니까 사단장과 여단장을 넣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라고까지 했는데 초급 간부 얘기는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종섭 장관이 그때 당시에 초급 간부를 빼라고 했어도 실제로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초급 간부라도 해도 지금 그 사실 무고한 사병이 병사가 지금 희생된 사건이거든요. 책임이 있으면 초급 간부건 고위급 간부건 처벌하는 게 맞는 것이고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고 최수근 상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까지 나서서 이 수사에 대해서 빼라 마라 지시를 했다는 그 지시 의혹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면밀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과 유가족들은 과연 무엇을 묻고 싶어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유라 리포터.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태풍 카눈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되도록 외출은 삼가고 꼭 이동을 할 때에는 통제된 구간들 피해서 안전한 길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청계천과 중랑천, 안양천 등 27개 하천 출입을 전부 통제했고요. 북악산과 인왕산, 도봉산 등 시내 18곳 등산로도 통제가 됐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5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운전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울산고속도로 태화강의 수위 상승으로 언양분기점부터 울산 요금수 구간이 양방면으로 통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통도사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에서 비탈면 유실로 인해 토사 유출 처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이전에 양재에서 서초 쪽으로는 추돌 사고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통영 나들목 부근에서도 역시 토사 유출 처리 작업으로 2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있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진주 1터널 역시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현재 바닷길은 이틀째 막혀 있고요. 항공기 결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열차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남해안 지역 노선과 태백선, 경북선 일반 열차, 일부 고속열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라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백현동 의혹부터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또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같은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요구를 친분이 있던 이 대표와 또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부조정실장에게 전달해서 관철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조사를 했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뭐 수순이다, 이렇게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을 출석할 것을 검찰이 요구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을 대독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주객에 나섰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제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이 소환 조사 한다면 다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내용도 국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에서 응하겠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는 뜻을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여론을 의식한 판단과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야 리더십이나 아니면 향후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뒤 17일에 검찰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 비리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조민 씨가 재판에 넘겨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 조민 씨를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검찰이 조민 씨를 사실 그 공소시효가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인데, 이 기소 이유로 꼽은 것을 보면요, 이미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이 입시비리 판결에서 조민 씨의 가담도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 그래서 기소를 했다고 밝혔고요. 또 조민 씨의 최근 소환 조사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들이 있어서 역시 기소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조민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원서, 자기소개서, 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서 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요.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역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인데, 이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된 부산대 입시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되면서 지금 검찰이 말한 대로 조민 씨도 어느 정도 가담한 것으로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대 의전원인가요? 부산대 의전원인가요? 두 가지 답니다. 두 가지 답니까? 두 가지 답니다.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은 주로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혐의고, 서울대 의전원은 이제 주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민 씨는 오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을 지겠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미 최근에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민 씨의 또 기소 재판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재판 이야기가 나오니까 강복절이 또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바로 강복절 하면 우리가 뭐 8.15 강복절도 생각합니다만 강복절에 또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한 장관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사면을 받는가에 대해서 지금 뭐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이네요. 네, 어제 이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특별사면 또 복권 건의 대상자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14일경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가 최종 결정될 거다. 이런 프로세스가 좀 남아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전날 꼭 결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시간을 여유를 두지 않는 뭐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쯤에 이제 하게 돼 있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광복절 특사기 때문에 네.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정치인들이 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인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정농단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제외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관련자 주요 인물들이 제외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이 사실 이제 검사 특검 시절에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죄를 했던 그런 인물들을 사면하게 되면은 뭐 자기 부정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여권에서 좀 기대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경우는 형이 확정된 지 이제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사면이 되는 이유는 뭔지 또 사면을 받으면 10월 보궐선거에 강서구청장이 이제 보궐선거가 있죠. 출마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개돼 나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도 관련이 돼 있었죠. 이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지금 대통령에서 특별 사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사실 여권에서는 이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이 실형 확정 판결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공익제보한 부분을 비밀 누설했다는 혐의로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꾸준히 특별 사면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가 지금 반영된 상황인데 김태우 전 구청장이 어쨌든 간에 5월에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올해 10월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당 안에서도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일단 사면은 됐지만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어쨌든 간에 이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니까 무곡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제보로 인한 처벌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청장이 사면됐으니까 재도전을 시켜줘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실제로 김태우 전 청장은 10월 재보궐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에서는 과연 김태우 전 청장을 정말로 되면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재출마를 시키느냐. 이거는 사실 여론상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재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 김태우 전 청장의 출마뿐만 아니고 무공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당 안에서는 조금 얘기가 나오는 편이라서 국민의힘 쪽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에 역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특별 사면 대상에 올리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해서 이 대법원 판결에 정면 도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법권을 무시하는 정권은 그동안 없었다.
무너졌다.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느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 민주당도 이 10월 재보궐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13명의 예비 후보들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장상기, 이창섭 전 시의원 등이 눈에 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또 무게감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고민이 있어서 만약에 김태호 전 청장이라는 무게감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가 난리받아 보니까 또 민주당 내부의 고민도 있는군요. 자, 한중 관련 소식은 하나 짚어볼까요? 사드 이 고고도 미사일 체계인 사드 배치 후에 6년 5개월간 한국인 단체 관광을 금지했던 중국이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국으로 그렇습니다. 단체 관광을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17년 3월쯤부터 본격화했던 사드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 이 빗장이 풀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국내 경기 상황을 볼 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한미일 협력 관계에 있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1차, 2차 단체 여행 허용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이 세 나라가.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좀 감정을 갖고 여행객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최근까지도 있었죠. 그랬는데 중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지금 너무나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계속해서 경제적인 교류를 안 하고 있기가 중국 내부 사정과 또 중국 경기 상황에 비춰볼 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풀 거는 풀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제재 또 이제 투자 관련된 제재 내용들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중국과의 경제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더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되겠네요. 네, 좀 더 이제 교류 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도 소통을 좀 강화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좀 강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정치는 정치고 또 경제는 경제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8138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폭염에도 태풍에도 지지 않는 스카우트 대원들 파이팅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죠. 스카우트는 그래서 스카우트입니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신청하신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아무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ooking in your eyes, I see a paradise. This world that I found is too good to be true. Standing here beside you, want so much to give you this love in my heart that I'm feeling for you. Let 'em say we're crazy. I don't care about that. Put your hand in my hand, baby. Don't ever look back. Let the world around us just fall apart. Baby, we can make it if we're heart to heart. And we can build this dream together, standing strong forever. Nothing's gonna stop us now. And if this world runs out of lovers, we'll still have each other. Nothing's gonna stop us. Nothing's gonna stop us now. I'm so glad I found you. I'm not gonna lose you. Whatever it takes, I will stay here with you. Take it to the good times, see it through the bad times. Whatever it takes is what I'm gonna do. Let 'em say we're crazy. What do they know?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본대와 본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표현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대는 보아서 배운 범절이나 솜씨 또는 지식을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숙기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본대가 없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표현인 본대 없다는 보고 배운 것이 없다 또는 행동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어디 나가든지 본대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본때는 한자 근본 본자에 고유어 때가 합해진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본때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면 이때는 본보기가 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용구로 본때를 보이다가 있는데요. 이 말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아니하거나 교훈이 되도록 따끔한 맛을 보이다를 뜻합니다. 그 선배는 괜스레 새내기들에게 본때를 보이다가 원성을 듣고 말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옷은 내가 입으니까 본때가 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맵시나 모양새를 뜻합니다. 본대와 본때 이제 혼동하지 않으시겠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태풍은 현재 대구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육상에서 시속 38km의 속도로 북진 중입니다. 태풍은 내륙을 가로질러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낮 동안 경상도 내륙, 밤에는 충북과 경기 동부를 지나 내일 새벽에 북한 지역으로 이동을 할 전망이고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과 대부분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대구에 시간당 4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강원 영동과 충남 고지대, 경상도 해안에는 시속 110k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에는 100에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30에서 150mm, 그중 경북과 충북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또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서 120k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지붕이나 기와가 뜯겨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허술한 집이 붕괴되고 기차가 전복되거나 작은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낙동강과 형산강, 금강, 태화강 유역 등 남부지방 8개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1,600여 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4개 공항에서 355편의 여객기가 결항됐고 102개 항로, 154척의 여객선에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유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기존 전망치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본격화한 사드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 이런 또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4790님, 부산엔 일단 파란 하늘이 나왔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5189님께서는 부산은 거센 비바람 뒤 구름이 걷히고 지하철 운행을 재개한다는 문자가 왔네요. 다들 피해는 없었는지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태풍이 관통되고 있는 중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많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KBS TV 재난 방송을 보면서 유의를 더 끝까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태풍 소식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자, 항공편 결항 또 교통편 차질 등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태풍 카눈이 밀양 부근에서 느리게 북진하고 있고요. 태풍이 상륙하면서 강도는 중으로 약화됐지만 오늘 내륙을 관통하는 동안에는 태풍의 세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다가 내일 새벽 무렵에 대해서야 남한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서울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이 다가오기 한 2-3시간 전부터 강해지는데요. 최근접 시간은 23시고요. 그러니까 3시간 전이면 저녁 8시가 되거든요. 그 전에도 비는 좀 약하지만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20시를 넘으면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밤 11시 정도쯤이 되면 굉장히 강한 위력으로 수도권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삼척과 강릉 등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11시를 기해서 먼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고요. 내륙 지역은 태풍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아직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교통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로 통제는 없는데 27개 하천은 현재 통제 중이고요. 울산의 경우에는 언양 분기점과 울산 나들목 사이에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이고 태화강의 이 범람 우려 때문인데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빗길 미끄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서울 쪽 김천 나들목 갓길 쪽에서 미끄럼 사고 발생했고요. 55번 중앙고속도로에서도 원무 1터널 춘천 방향 1차로 쪽 화물차가 돌아서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반드시 20% 이상 속도를 또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남부지방에 인천과 섬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천에서 백령도 등 13개 항로 16척의 여객선의 운항을 통제한 상태고요. 현재 카눈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오전부터 열차 300여 편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청취자분들 또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미리 항공편과 또 KTX 또 다른 열차편 또 시외 또 고속버스 편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미리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태풍으로 상당히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또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방 시골의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폭염 일수가 최다인 창녕군에서는 쓰러진 어르신이 한 분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통보식 재난 문자가 아니라 한 건을 보내도 의미 있는 재난 문자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재난 문자를 보내죠.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폭염 사고 대부분은 농촌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부산 기상청이 이 창녕군을 주목하는 건 관할 지역 중에서 이 한 해 폭염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폭염 일수가 자주 있다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10년간 폭염 일수를 뽑아보니까 창녕이 1년 중에서 31.4일이 폭염이었고요. 최고 기온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한 부산 기상청 예복과 이 사무관과 주무관을 포함해서 총 4분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창녕군을 훑으면서 어르신들을 만나 뵀습니다. 한 달여간 어르신들을 만나고 자녀들과 직접 통화한 뒤에 자녀들에게도 재난 문자를 보내도 되는지 허락을 받았고요. 그 결과 72명이 어르신과 만나서 자녀 27명의 연락망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께 오늘 날씨 폭염이라고 하니 밭 나가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일단 자녀의 힘은 대단합니다. 효과 바로 나타나는데요. 작년 전국의 온열 질환 사망자가 올해 3배쯤으로 늘었거든요. 그중에서 작년 창녕군에서도 내국인 온열 질환 사망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화룡마을 김순자 이장은 그 마을의 바뀐 분위기를 전했는데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자주 거니 덩달아 마을에 웃음꽃이 또 피었고 떼약볕에 무리하게 밭일을 안 나가서 사고도 다행히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진짜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께 시골에 농촌에 계신 분께 전화해서 아예 아버지 어머니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고 자식이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참아야지. 네. 이게 작동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뭐 학대될 이건 좋은 효과를 내는 건데 학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되면 좋겠지만 예보관들이 어르신들을 일일이 만나야 하는 작업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KBS 1라디오가 잘하는 게 꼭 이건 또 칭찬해드리고 강조드립니다. 부산 기상청 예보과 사무관 분들하고 주무관 분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 씨 사건 화요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한 소식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건과 현재 20대 여성의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20대 여성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에 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가 골절되어 있었고요. 머리카락이 낑겨가지고 머리가 3분의 2 이상 벗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신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었죠. 반성의 기색이 없이 오히려 한 번 더 차량으로 돌진하고 이후에는 안 죽었잖아 하면서 경찰로부터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의심됐지만 치료 목적으로 케타민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고 경찰은 신 씨를 풀어줬고 그리고 이번 불구속 수사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일입니다. 참 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람을 친 신 씨는 멀쩡하게 돌아다닌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신모 씨가 사고 당일에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디아제팜, 미다졸람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 씨의 마약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봤더니 케타민을 포함해서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배상훈 프로파일러를 전화 연결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왜 경찰은 구속을 안 한 거죠?
일단 경찰이 밝힌 건 이겁니다. 당시에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기를 마약 성분이 나온 거는 7월 31일로 사고 2, 3일 전에 치료용 목적으로 맞은 주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케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거는 조수석에서 떨어진 담배를 줍다가 핸들이 틀어졌고 사고가 난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지금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고 사고가 나서 지금 피해자가 생사를 오고 가고 전치 24주가 나왔는데도 경찰은 이 신 씨의 주장을 그냥 믿어준 셈입니다. 또 대형 로펌에서 이 신 씨의 가해자 신 씨의 신원 보증을 해줬다. 이렇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그런데 최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형 로펌은 아니고 그냥 전관 출신 변호사 사무실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핵심은 대형 로펌이든 이 전관 변호사든 일반 변호사든 신원 보증제도 자체가 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대검이나 아니면은 대법원의 예규 아니면 지침 사항으로 내용이 있었을 뿐 다시 말해서 신원 보증이라는 게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경찰이 받아들여 준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 사건이 다뤄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자, 새만금 잼버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만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대가 넓어졌는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때문일까요? 영화 상영회를 통해서 좀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제25회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실망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해서 새만금 본연의 모습이 담긴 영화 수라 상영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파행의 연속이었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늘 한 점 없는 매립지에서 야영을 계획했다면 폭염, 태풍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참가자들을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시킨다고 발표를 했고 참가자들은 8일 야영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황윤 감독은 영화 수라로 이번 잼버리 사태에 실망한 청소년들을 위해 상영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어디서 상영되는 건지 또 확인이 되나요? 지금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자, 황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황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를 세계 청소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번 새만금 잼버리로 실망한 마음을 이 아름다운 영화로 위로받고 또 보상받기 바라면서 새만금 개발이라는 야만의 역사도 배우고 새만금 갯벌을 지키고자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참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한국 잼버리의 의미를 느껴보시길 간절히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절망의 장에서 희망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을 끝맺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캐스터도 스카우트 대원은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이제 내일 K-팝 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는데 스카우트 대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떠났으면 좋을까요? 그래도 좋은 기억과 추억을 남기고 떠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은 뭘로 저한테 시비 거시려고. 네. 대구 전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홍수 피해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에도 비 많이 와요. 오는데 그렇습니다. 비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 영향권 보니까 중심도 아닌데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 정말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도 하여튼 비 피해 없도록 잘 좀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장성철 소장을 극진하게 예우하는 프로그램이 배종찬의 시사본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네. 뭐 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네. 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화제 인물 장성철 소장, 화제 인물이 될 서영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또 잼버리 소식 이야기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두 분께 잼버리 이 수습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쭤봤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는 창피하다 사무 정권,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지겨운 정신 승리라고 말씀 주셨는데 먼저 간단하게 장 소장님은 사무 정권 창피하다 바꿔도 돼요? 바꾸세요. 오무 정권. 아. 하나 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성의한 정권 같아요. 그리고 무개념인 정권인 것 같고 네. 무계획적인 정권인 것 같고 무능력한 정권인 것 같고 네. 무책임한 정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소장님 무사하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10월 달이면 전 방송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무념무상이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처, 대응, 뭐 수습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오무 정권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지겨운 정신 승리. 약간 이 표현을 보니까 김현숙 장관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김현숙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한테 하는 얘기예요. 원래 지겨운 대신 이게 방송 용어가 적절한가 고민했던 게 있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안 된가요? 네,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로 시작되는 단어 맞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징그러운 정신승리. 징글징글하다. 이건 되잖아요. 못할 단어 같지는 않아 보여요. 끔찍하고 징그러울 정도로 정신승리를 하는 정부인데 보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고 이번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보세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에 그 이태원 참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봤자 골든타임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갈 때 이 호피해로 이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갈 때 서울에 가봤자 상황이 달라지겠냐 이러잖아요. 또 김현수 여가부 장관 잼버리 지금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았다. 이런 정신 승리들 보면서 부산 엑스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론되자 위기 대응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더니 뭐 그런 식이 그거예요. 지금 잼버리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정신승리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본인이 어떤 일에서 졌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졌다는 그런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 난 지지 않았어. 난 실패하지 않았어. 이거는 실패한 행사가 아니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보통 이걸 심리학적으로 합리화 과정이라 하는데 이 합리화를 못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에는 좋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는 차원에서는 이번 잼버리를 보면서 이게 이제 3단 콤보의 지겨운 정신승리를 보고 있었다. 3단 콤보예요. 3단 콤보죠.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터 이거 말하면 잼버리 참사까지 이 3단 콤보의 정신승리를 보면서 이 정부 언제까지 이 지겨운 정신승리를 스스로 할지 국민들은 정말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장 소장님은 또 국회에서 오래 또 계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김현숙 장관에게 여러 차례 가봤느냐 상당히 폭우 폭염 또 방충 우려가 된다. 왜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그저 사무총장 잘못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장관하고 의원들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그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 지사 이런데 그분들은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상주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뭐 서울에 있거나 세종시에 있거나 뭐 전라북도 도청에 있겠죠. 상주해가지고 조직위원회를 총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은 누군가요?
최창행 씨라고 이분이 여가부 공무원 출신인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그 기관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을 사무총장을 시킨 거예요. 2020년 7월 달에. 근데 그분의 이력을 쭉 보면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인 분야 특화된 분이거든요. 이렇게 국제 행사를 치러보지 않은 분을 사무총장으로 딱 임명을 해놨으니 그분이 이 행사를 어떻게 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냥 공무원들한테 휘둘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문제, 그리고 뭐 샤워장 문제, 그리고 벌레들 잡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무총장이 딱 일을 잡고 딱 계획대로 된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못한 아니 것 같아요. 강원도 고성 잼버리 경험도 가지고 있고 네. 8년 전에 일본 야마구치현 간척지에서의 잼버리 견학 경험도 있고 또 야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20년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이 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이분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억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탓하세요. 새만금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여권 일각에서 자꾸 문재인 정권 탓이에요. 뭐 전라북도 도지사 탓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사무총장은 나중에라도 감사나 감찰을 통해서 왜 일들을 이렇게 진행했는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다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는 같아요. 뭐 그런다 해서 현 정부의 100% 책임이라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정쟁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을 신장 개업을 할 때 식당을 이제 오픈을 앞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준비를 막 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각 마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오픈하는데 이제 사장이 있을 텐데 이제 말하자면 사무총장은 매니저 같은 거예요. 식당을 매니저로서 이제 뭐 직원들 관리하고 식당 인테리어가 됐는지 음식 준비가 잘 됐는지 하고 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위 사무총장이 총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총괄하는 것이지 이 식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근데 그 주인이 그 식당에 없다니까요. 국무총리나 이런 분이에요. 아니 서부 대변인님 잘 보세요. 그냥 잘 보세요. 그 우리가 식당을 기업했을 때 초창기에 잘 되는 식당은요 사장이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그럼 매니저가 긴장을 하죠. 근데요 매니저 너만 믿어. 그리고 네가 현장을 다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나는 자주 못 들여다볼 식당이 많아. 그런 데서 한 번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니저가요 해이해져요. 직원들도 해이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가져온 것들은 그 총괄적으로 신장 기업을 하는 사장들이요 현장 와서 식당을 안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직원들이 해이해진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따지려면은 누구의 책임 소재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신장 기업을 한 식당을 연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콕 집어서 뭐 책임을 묻기는 지금 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김현숙 장관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또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김현숙 장관은 주간 장관으로서 당연히 큰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도 철저하게 못한 것 같고 본인의 밑에서 공무원들이 해온 보고서만 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준비 끝.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터졌더라도 수습하기는커녕 이게 새만금의 잼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잼버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전 세계에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망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잼버리 여가부에서 잼버리 관련해서 출장을 18명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 중에 한 명도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출장은 그냥 자기들끼리 놀러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갔다 와가지고 야 잼버리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현장에서 느낀 사람들은 그 부서에 또 없어요. 그래서 여가부에다 물어봤더니
아이 공무원들 순환보직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또 상당히 또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 기회에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 동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떡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 장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책임 사람의 문제지 부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이태원 참사 벌어졌을 때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면 행정안전부 없앨 겁니까? 그런 거예요. 국토부를 그러면 오송 지하철도 하면 국토부를 없앨 겁니까?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잼버리 실패 자체를 반성하기는커녕 여가부를 없앤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가부 부처의 폐지와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도 상당히 수세에 좀 몰리는 여론도 있습니다. 아니,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논리도 되게 웃긴 게 최근에 뭐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좀 일부 관계자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지방에서 책임지는 이런 행사까지 뭐 우리 국가 중앙정부가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 이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북도의 책임을 넘기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논리도 웃긴 게 잼버리가 국제대회잖아요. 물론 전북도가 이제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그런 거지만 그러면 서울올림픽에서 실패하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평창올림픽은 평창이 책임지고 부산 엑스포 실패하면 부산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의 그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국제대회라는 거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책임 공방을 또 지방분권 뭐 보기 좋게 하면서 전북도로 넘기려는 듯한. 그래서 결국 저는 잼버리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딱 열자마자 그러실 거예요. 이번 잼버리 대회 책임자 즉각 강력히 처벌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본 모든 세금 이런 부분들에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네. 다 감찰하고 압수수색하고 검찰 수사해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부대변인은 저는 생각합니다. 잼버리 행사 종료되자마자 전북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거다? 압수수색은 아니고요. 감찰 정도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감사, 감찰. 부안군 같이. 네, 부안군도. 장 소장님은 전북도의 책임, 전북도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죠. 왜냐하면 집행위원장이잖아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집행위원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잼버리 개영식 3일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순실 갑니다.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옆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관현 전북도지사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화장실 준비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샤워 시설 완벽합니다. 여기 식수대 보십시오. 물도 잘 나옵니다. 온수 나온다고 이상민 장관이 망발을 했었잖아요. 그런 걸 다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다라고 브리핑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다. 근데 자꾸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샤워 시설 너무 불편해요. 천막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안 돼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벌레 너무 많이 물려요. 이게 무슨 큰 계획이 필요한가요? 원리 원칙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되잖아요. 네. 방제 조금 더 철저히 하면은 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성의한 거예요. 네. 자, 재난 정보 알려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낙동강 본류 밀양시 삼낭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부대님 계속 이어서 그래서 새만금 개발에 좀 너무 집착했던 것 아니냐. 공항을 짓는데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잼버리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에 유치함으로써 그런 혜택들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무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잼버리 대회를 잘못 준비했는데 왜 또 새만금 땅 탓을 해요. 새만금은 아주 오랫동안 노태우 정권 전부터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국토로 지도를 변경시켰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네. 그리고 새만금 개발해야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땅을 메꿔서 갔는데 그러면은 거기를 개발하려고 잼버리를 유치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잼버리 대회를 잘못 관리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거와 새만금 땅에 대한 탓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새만금 부분들 뭐 이제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는데
그 일본이 2015년도에도 똑같이 간척제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8년 전입니다. 8년 전이죠. 그리고 이 새만금으로 정해진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어디로 부지를 할지 해서 강원도 쪽 평창과 새만금 전북 이쪽 부안하고 이쪽이 이 둘이 이제 각축을 했단 경쟁을 말이에요. 했거든요. 경쟁을 했는데 새만금으로 정해진 겁니다. 검토를 했겠죠. 근데 그때부터 무슨 새만금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염두에 뒀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잼버리 대회에 아주 형편없는 준비와는 새만금의 개발과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만금 지금 현재 네. 그 장소로 한 것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였고 박근혜 때는 새만금이라는 지역만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매립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재 매립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곳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치를 옮긴 것은 전라북도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의 부적절성을 문제 제기하려고 했으면 어쨌든 잼버리 개영하기 전에 이 정권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네. 또한 문재인 정권 탓, 전라북도 도지사 탓 하려고 했으면은요. 어쨌든 개영식 전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해요. 아이 우리가 점검을 맞아요.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네. 화장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샤워실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목이 너무 많아. 이거 준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탓이에요. 개영식 전에 바꿨어야죠. 양평고속도로 뭐 금방 바꾸잖아요. 알겠습니다. 종점도 금방 바꾸는데 개영식 장소 바꾸는 거 일도 아니지. 땅탈 일은 아니다. 고속도로 탈.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이 정부의 능력이 그 정도인데. 땅은 제가 없다.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8.15 강복절 특사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의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출마를 안 시킬 거였으면 이번에 급하게 사면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출마를 한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에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나 이번에 나가려고 한다.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나 좀 다시 도와달라라고 쫙 전화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권과 어느 정도 좀 교감하에 사면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법원 판결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많은 비판 나오고 있잖아요. 대법원의 뭐 사법 시스템을 이거는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 받으면서까지 급하게 사면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출마다. 강서구청장에 적임자가 없으니까 전 구청장 나가라.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익제보자라는 신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했다라는 그런 공익제보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 사람 억울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라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장 선생 보시기에는 김태우 전 청장이 다시 출마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지역에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 보궐선거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네, 그냥 전반적인 민심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계속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계속 좀 높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분노 투표가 이번에 나올 것 같아서 누가 나오든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서구예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사면이잖아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면을 보는데.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어떻게 이거를 평론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아직 대통령이 사인 안 했죠. 사인 안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한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특히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3개월도 안 된 보통 잉크도 마르지 않는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말라요. 하루는 말라요. 거기 3개월 해야 되는데. 검찰 영수증은 한 몇 년 걸려야 말리잖아요. 3개월이면 안 말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한테 올린다? 대통령을 혹시 싫어하나? 요즘에 무슨 갈등이 있나? 대통령한테 무슨 어려움을 주려고 하나?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아니 사이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 씨를
지금 가 있는 사람을 다시 꺼내서 강서구청에 출마시키려고 특별사면을 요청한다. 저는 이거는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받으려고 서로 짜고 쳤겠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사면 절대 대상자를 그러지 짜고 않았습니다. 쳤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은요. 국민통합과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왕이 그래 내 사람들 이 사람 풀어줘 그래 저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좀 풀어줘 이런 느낌으로 사면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김태우 씨를 보면 네. 저는 대통령께서 제가 하면 안 된다. 이 후폭풍은 민주당에는 호재가 될 거지만 정말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좀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는 민주당으로 옮겨가 봅니다. 민주당 오늘 혁신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대의원제 관련된 혁신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좀. 네, 1시 반에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결과를 기다리다가 들어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대의원 이제 폐지 부분인데 폐지라기보다는 폐지라고 봐야겠죠. 1대1이니까. 1대1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안이 온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이거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전당원 투표로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대의원제 축소 사실상의 폐지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죠. 고민정 의원도 상당히 또 반발하고 있고 3선 이상 의원에게 공천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민정 최고위원의 의견에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당 정치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해왔고 정당 정치라는 거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권리당원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또 대의원 또한 정당 정치에서의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혁신안의 일부로서 그냥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친명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친민주당이라고요. 친민입니다. 장수님은 이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대의원 축소 사실상의 폐지 3선 이상 의원에게 공천 페널티 실효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무의미해요. 이거 그냥 발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오늘로써 혁신위원회는 그냥 종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뭐를 발표하더라도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래 발표했구나 그걸로 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안이하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날짜를 오늘 발표하잖아요. 자, 혁신위원회가 왜 혁신을 발표합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이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적받았던 안 좋고 나쁜 부분들 다 고치고요. 네. 저희들 기득권 권력 내려놓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정당으로 변모했습니다. 변모할 겁니다. 약속하는 자리잖아요. 오늘 태풍 때문에 지금 나라가 초긴장 상태인데 지금 이런 거를 발표를 오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발 우리 혁신안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지 마세요. 라고 그냥 자기 고백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근데 제 말이 맞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당직자라서 뭐 이거 참 곤란하긴 하지만 이런 날 발표는 뭐냐면 이런 날 발표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말씀한 대로 혁신안의 내용이나 그런 것보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메신저로서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혁신안을 빨리 발표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결정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것들이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생각해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마지막 주제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가장 뜨거운 화제로 올라가 있는데 자, 이 이재명 대표의 뭐 대북 송금 관련된 보고를 했는지 여부 이게 이제 최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고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 진술에서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 부인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또 옥중 편지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 진실이 이제 8월 22일 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잡혔죠. 여러 가지 뭐 설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10개월 동안 구금돼 있다가 검찰에 그러다 마지막에 진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검찰이 진술이 됐고 재판장에서 지금 진술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나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와 압박에 있어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형사소송법상에는 민사하고 다르게 민사는 대리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냥 피고인의 어떤 대리를 하는 거지만 형사소송법은 예전에 군부독재 시절에 강압 압박에 있어서 피고인이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직계변호사나 배우자가 변호사를 따로 계약을 해서 독립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게끔 한 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변호인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너무 많은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엊그제 재판부에서 김영태 변호사가 재판부에 이의 신청했던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그 보는 상황인 것은 것이죠. 검찰의 해유와 압박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심각한 민주당과 김영태 변호사에 의한 사법 방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영태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아내의 말만 믿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뭐 본인이 변호하겠다고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저는요 검찰로부터 회유 협박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분한테 저 변호 안 맡길래요. 원래 하던 해광 그쪽에다가 저 계속 번호 맡길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형사소송법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검찰의 회유 협박을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니, 너무 애쓴다. 아니야. 왜냐하면 해광 자체는 지금 30초 정도 해광은 지금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검찰이요.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담당했던 해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조서 유출로. 그다음에 덕수 변호사인 김영태 변호사는요. 적견 변호사라서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만났대요. 만났습니다. 안 만났대요. 저는 확인을 했고요. 김영태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만났다고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적견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고 지금 재판부에 의견 진술을 낸 것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말한 거를 토대로 해서 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법원에서 그런 변호사가 오랜 한 30년 이상 했는데 그 의견서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지 않고 낸 것은요.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기피 신청서라든지.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래요. 그 김 변호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서라든지 증거 의견서 다 이거 다 필요 없다. 나 이거 안 할란다. 본인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D님께서 그 면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안 했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기는 우리 PD가 해야 되는 거고요. PD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3자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많이 오고 또 이제 태풍 영향권에 있는데 휴가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LG가 못 가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나아서 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콕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에어컨 켜놓고요. 자, 경제 AI 김영주 위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서 뭐 주목도 주목을 받은 거지만 주식시장이 후끈달아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 국내 전문가들이 검증에 나선다, 뭐 판단은 아직 이르다. 근데 대체적으로 초저온에서만 가능한 건데 그게 가능할까?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심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초전도체, 2차 전지의 뭐 새로운 원료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뭐 따따상 뭐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기도 하는데, 자, 며칠 사이에 초전도체가 아니다, 게임은 끝났다, 곧바로 또 급락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급 상승을 했다가 급 하락을 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초전도체라는 게 분명히 게임 체인저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고, 특히 이 초전도체가 만약 정말로 상온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수단 이런 데 일대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회적인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반복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증의 단계도 고쳐야 되고, 또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 즉 비용보다 그 이익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화도 가능해야죠.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즉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많고, 이번 발견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마 다음 세대쯤 될 텐데, 그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든지 조금 더 빨리 반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 올 때 뱅크런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은행이 망하지 않았더라도 망할 가능성이 좀 엿보이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빨리 은행에 뛰어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랑 이번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즉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아직 실현되기는 굉장히 먼 그 미래의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 쌀 때 조금이라도 돈을 넣어서 크게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며칠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걸 투자라고 보는 게 맞을까? 오히려 거기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투자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투기일 수가 있겠네요. 로또를 사듯이, 마치 복권을 사듯이 그냥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개인 스스로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면 이 초전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후끈 달아오는 이거 굳이 뭐 눈길을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이제 투자 또는 노동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복권을 산다라고 할 때는 보통 내가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또는 노동을 하기도 어려울 때 뭔가 하나의 작은 실마리라도 잡아보려는 느낌으로들 많이 하는데,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남보다 내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시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앞에서 깔아놓은 덫이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주식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것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주식시장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2차 전지밖에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에코프로가 상장하던 시점에는 4만 5천 원이었는데 한때는 뭐 거의 150만 원 가까이도 육박하면서 왜 에코프로를 외면했었을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이 또 많이 몰립니다. 19조 원 6월 달이고요. 7월 달에는 27조 원, 또 8월에는 28조 원 가까운, 아직 8월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신용거래 이 잔고도 상당히, 그러니까 빚을 내서까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 열풍, 2차 전지 열풍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 저는 그 2차 전지 열풍도 그 초전도체랑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 초전도체는 정말 일찍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훨씬 더 로또 성격이 강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2차 전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도 형성이 됐고 또 수익 실현 가능성도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신 검증 안 된 그 빠진 고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시장이 커질 것인가, 또 그 시장이 커졌을 때 그 관련 회사들이 실제로 그 시장을 다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어차피
그 초전도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경제학계의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떨 때 그런 투기적인 행동을 할까? 일단 복권을 산다든지 어떤 세대, 어떤 사람, 어떤 시대 이런 걸 나눠서 보면 보통 그 소득 분위별로 이제 5분위부터 1분위까지 이제 5단계로 나눠서 보면 그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훨씬 더 로또를 많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봄에 한번 그 이제 로또 구입하는 그 증가율에 대한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5분위 즉 소득이 제일 많은 단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제일 아래 단계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그 늘지 않았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에 어떤 기댈 곳으로 로또 혹은 로또와 비슷한 예를 들면 과거의 코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2차 전지, 인생 역전을 노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기별로 보면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그런 그 로또 같은 거에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어떤 노동이나 또는 투자를 통해서 또는 예금을 통해서 기회를 바꾸기 힘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최근 지난 한 3개월 이 주식시장 쪽에 돈이 몰린 거는 약간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즉 시기적으로 지금 그 좀 불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금리가 즉 명목 금리가 꽤 오른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시장의 예금 금리가 좀 지난 3개월간은 안 오르고 좀 오히려 내린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실망을 했고 반대 예금 대신 그러면 어떤 금융 상품을 좀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PF라든지 ETF를 볼 텐데 또 그쪽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즉 예금 수익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ETF나 또는 PF에서는 수익보다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그 반대쪽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좀 이제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린 것 같은데 상장 지수 펀드로 들어가기는 개인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장으로 돈이 쏠림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리가 다시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예금 금리도 새로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도 간혹 받으실 것 같아요. 위원님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에코프로 지금 들어가도 돼요? 포스코 홀딩스 사도 돼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는 늘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책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 하고도 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또는 뭐 복권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대 수익의 크기가 있고 또 그걸 내가 정확히 맞출 확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득이 커도 확률이 낮으면 실현되기가 어렵고 또 반대로 그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기대 이득이 작으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쪽에서 본인이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더 걱정되는 거는 요즘 이제 금감원에서도 그 경보를 냈지만 뭐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좀 속이려는 그런 시도. 리딩방 허위 풍문 유포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 관련된 것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노리는 게 바로 실제 기대 수익은 실제보다 더 부풀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률도 훨씬 더 부풀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조작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욕심이 쏠리지 않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우리 경기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이런 쪽에 좀 눈을 덜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일자리나 좋은 투자 기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발생한 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경기 회복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관련된 부분 질문 드리기 전에 짧게 그렇다면 꼭 무슨 종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주식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일 수 있으니까 산업별로 봤을 때 그래도 2차 전지에 대안이 되면 좀 안정적으로 하반기 내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섹터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 전체를 보지만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가 아무리 전망이 밝아도 어느 자동차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 새롭게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경제의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좀 긍정적인 평가인데 자, KDI가 보고 있는 전망 또 우리 하반기 경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오늘 발표된 그 수정 전망을 보면 이제 수정 전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숫자는 수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원래 내세웠던 대로 올해는 1.5% 성장 그리고 내년에는 2.3% 성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나눠서 보면 상반기에 0.9% 성장을 했고 또 2% 하반기에 2.0%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으니까 상저하고라고 볼 수 있는 맞네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럼 경기 흐름이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견해가 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반기에 0.9% 성장을 했다는 것은 작년 상반기 대비 0.9% 늘었다는 거고 올 하반기에 2.0% 성장을 한다는 건 작년 하반기 대비 2.0% 성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자면 작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우리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즉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그 숫자로 되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올 하반기가 되더라도 별로 나아진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숫자로는 2.0으로 상반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률이 나오지만 착시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전기비 연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대비 즉 가까운 시기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고 이거를 연간으로 하면 얼마겠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전년 동기 대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착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년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시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읽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직까지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한 것은 여러분들 끝까지 마음 놓지 말고 잘 준비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